상상해보라. 당신은 고대 페르시아의 왕도 수사에서 궁정 기록을 맡은 서기관이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화려한 궁전과 정원의 이미지 뒤에 숨겨진 어두운 심장부다. 향냄새와 피, 땀이 뒤엉킨 공기가 목을 조인다. 그리고 바로 그때 왕의 행위가 곧 신의 뜻이라는 논리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나는 오늘 당신을 그 문턱 너머로 데려가겠다. 권력이 어떻게 신성의 언어로 욕망을 포장하는지, 그 포장이 어떻게 제국을 공포의 미로로 바꾸는지, 계속 함께 파고들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을 눌러라. 다음 문 뒤에는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 페르시아의 종교적 세계관, 조로아스터교의 빛과 어둠의 이원론은 왕을 신의 대리인으로 신격화하는 관행과 결합해 모든 지배 행위를 성화했다. 왕의 말은 계시였고 제국의 질서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몸과 욕망까지 법전의 조항이 되었다. 그래서 사제의 설교는 도덕이 아니라 지배의 문법이었고 신성은 곧 권력의 언어였다. 이 서늘한 체계의 가장 충격적인 핵심은 최고의 결합이라 칭해진 근친혼이었다. 형제와 자매, 심지어 부자관계까지 결혼을 통해 우주의 질서를 강화한다는 논리. 상상해보라. 붉은 비단의 장막 뒤에서 계보가 서로를 감아 올려 한 가문의 피가 거울처럼 자신만을 비추는 장면을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우리가 믿음이라 부르는 것은 어디에서 권력의 기술로 변질되는가? 왕실은 혈통의 순수와 권력의 집중을 위해 이를 적극 실천했고 귀족과 시민까지 의례의 이름으로 모방했다. 거부는 신에 대한 반역이었고 여성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외부 역사가들의 혐오 어린 기록은 과장이 섞였을지라도 제국 내부의 제도적 압박과 침묵의 공모가 있었다는 점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 결합은 단지 족보를 엉는 일이 아니었다. 정체성의 토대를 흔들었다. 아버지가 동시에 할아버지이고 자매가 동시에 어머니인 세계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금지된 사치가 된다. 눈을 감아보라. 차가운 석실에 울리는 발치의 메아리 속에서 이름들이 관계로, 관계가 통제로 바뀌는 소리를. 그 거대한 장치 옆에는 또 하나의 의뢰가 서 있었다. 신전에서의 강제 봉사, 바빌론의 밀리타 신전에서 모든 여성이 의무로 앉아 낯선 남자의 동전이 무릎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 그 순간 선택은 곧 소유가 되었고 봉헌은 곧 복종이 되었다. 동전은 상징이었고 대가는 존엄이었다. 부유함도 신분도 아름다움도 면죄부가 되지 못했다. 어떤 이는 정화라 불렀고 어떤 이는 수치라 불렀다. 기록은 논쟁하지만 논쟁 너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의 침묵만은 분명하다. 그 침묵은 제국이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황금빛 후궁은 외부의 상상처럼 쾌락의 영역이 아니었다. 비단과 그림자로 만든 감옥, 정치적 경기장, 후계와 파벌이 설계되는 실험실. 왕의 부름은 승진이자 추락의 문이었고 하룻밤은 지위를 올리거나 생을 끝냈다. 아름다움은 화폐였고 임신은 권력이었다. 여성들은 서로를 경쟁자이자 방패로 삼았다. 표면의 미소 뒤에서 작은 동맹과 독의 비밀이 오갔고 낳은 아들의 운명은 어머니의 숨소리까지 규정했다. 생존은 덕이 아니라 기술이었고 기술은 곧 죄의 증거가 되었다. 나는 떠올린다. 가장 무서운 것은 피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질서 그 자체다. 그 질서를 지키는 문지기는 환관이었다. 속국에서 끌려온 소년들이 미숙한 손과 뜨거운 기름, 모래의 지혈 속에서 몸의 일부를 잃고 왕의 곁에 서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가족과 번식의 끈이 끊겼기에 더 안전하다는 논리. 그러나 바로 그 상처가 충성의 족쇄가 되었다. 그들은 육체로 무력했지만 정보로 강력했다. 왕의 기분과 후궁의 비밀을 알고 때로 왕을 만드는 자가 되었다. 수술의 순간은 기록보다 훨씬 잔혹했다.
어린 소년의 사타구니에 칼이 닿고 뜨거운 기름이 지져지며 모래가 상처 위에 부어질 때 비명이 돌벽을 타고 올라가 사원 지붕에 걸렸다. 마취도 위생도 없던 밤 생존은 기적이었고 그 기적의 대가가 일생의 침묵이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높은 목소리와 나지 않는 수염, 어딘가 멈춰버린 성장으로 자기 결핍을 들고 다녀야 했다. 그러나 그 결핍이 곧 안전함이라는 통행증이 되어 왕의 침실 문턱을 지키게 했다. 몸은 약했지만 귀는 날카로웠고 그들의 기억은 궁정의 지도를 그렸다. 후궁의 복도를 오가는 발자국, 밀폐된 향의 냄새, 여인들의 속삭임 환관들은 그 모든 것을 엮어 권력의 실루엣을 짰다. 왕의 사랑이 어디로 기울었는지, 어느 파벌이 내일 아침 웃을지, 누구의 아이가 살아남을지 그들은 먼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권력 곁은 항상 낭떠러지였다. 총애를 잃는 순간 어제의 주인이 오늘의 심판관이 되었고 어떤 환관은 절정의 권세 끝에서 한 줌 재가 되었다. 대를 이을 수 없다는 운명은 그들로 하여금 더 집요하게 영향력을 움켜쥐게 만들었다. 상처가 권력 욕망의 손잡이가 된 것이다. 나는 묻고 싶다. 만약 그날 너라면 침묵의 행렬에 설 것인가?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고개를 들어 그 장면을 부정할 것인가? 정말로 가장 무서운 것은 피가 아니라 말없이 합의하는 눈빛일지 모른다. 연애는 부의 과시이자 복종의 시험장이었다. 황금잔과 보석 밝힌 접시, 넘치는 포도주는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고 음악과 춤은 경계선을 지워 보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오락은 의식으로, 의식은 통치술로 바뀌었다. 쾌락이 충성의 서명을 대신했다. 왕이 손짓하면 비단은 쉽게 풀렸고 소년 무용수의 젊음과 여인의 몸은 축복이라는 단어로 물건이 되었다. 참여는 충성, 망설임은 불충으로 번역되었고 방종은 권력의 연출이자 서열의 확인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웃음소리가 높아질수록 누군가의 목소리는 사라진다. 도시는 법을 앞세워 도덕을 연출했다. 근치는 성스러운 결합이라 칭송하면서도 간통은 극형으로 다스렸다. 공개 처형장에서 채찍과 돌, 비난과 환호가 한데 뒤섞였고 여성의 몸은 정의라는 무대 위에 올려졌다. 정의는 과연 정의였을까? 아니면 공포의 연극이었을까? 군중은 눈을 떼지 못했다. 어떤 이는 공포로, 어떤 이는 잔혹한 호기심으로, 정말로 죽음은 순간이지만 두려움은 오래 간다는 깨달음이 냉기처럼 등줄기를 탔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가장 잔인한 것은 때로 칼이 아니라 구경이다. 고발은 정치였다. 후궁에서는 경쟁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조작된 간통 혐의가 날개처럼 퍼졌고 한밤의 속삭임이 이튿날의 처형을 불렀다. 시신은 경고가 되었고 경고는 질서의 장식이 되었다. 그리고 위선은 늘 신성의 언어를 빌려 스스로를 덮었다. 형벌은 정의의 이름으로 집행되었지만 실상은 욕망의 연극이었다. 채찍질과 돌팔매, 불의 제단 위에 올려진 여인의 비명, 그 소리는 제국의 질서를 굳히는 시멘트였다. 신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쉽게 잔혹함의 면죄부가 되는지 나는 그 문장마다 소름이 돋는다. 심지어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았다. 남편은 통제 실패의 책임을, 아버지는 교육의 실패를 탓받았다. 한 사람의 고통이 가문의 낙인이 되었고 두려움은 유산이 되었다. 역사는 피로 쓰이지만 공포로 유지된다는 말을 그때 처음 이해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균열이 생겨났다. 후궁의 여인들은 비밀리에 서로를 지키며 젊은 신입을 감쌌다. 독을 나누고 편지를 숨기고 기도처럼 속삭였다. 그 연대는 희박했지만 살아있는 인간의 마지막 온기였다. 때때로 그들은 복수를 택했다. 자신을 학대한 남자에게 독을 먹이거나 왕의 귀 속에 진실 아닌 거짓을 흘려보내 권력의 균형을 흔들었다. 들키면 죽음이지만
침묵 속에서 죽는, 이 외침 속에서 죽는 편을 택한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자유는 생명이 아니라 존엄의 다른 이름이다. 어떤 여인들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러나 사제들은 그마저 신을 모독한 죄로 단죄했다. 그녀들의 가족은 또 한 번 벌을 받았다. 절망마저도 통제되는 세상. 그곳에서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 권력의 그림자였다. 드물지만 탈출을 시도한 이들도 있었다. 별빛 없는 밤, 궁전 담벼락을 넘어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진 발자국들. 그 흔적은 다음 날 새벽 피로 씻겼다. 실패한 탈주는 제국의 장례 의식처럼 반복되었다. 하지만 그 시도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숨을 깊이 들이킨다. 저항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 작은 저항들이 제국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억압받은 이들의 분노는 후대의 기억 속에 남아 페르시아 몰락의 상징이 되었다. 아무리 빛나는 제국이라도 그 토대가 피라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배운다.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이후에도 그 잔재는 남았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관습은 형태를 바꿔 살아남았다. 나는 묻는다. 정말로 역사는 바뀌는가? 아니면 단지 옷만 바꿔 입는가?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은 시대를 넘어 같은 무늬로 반복되는 듯했다. 그리스의 기록자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야만이라 부르며 혐오했지만 정작 그 혐오 속에도 매혹이 숨어 있었다. 타락을 관찰하며 도덕을 주장하는 태도, 그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된다. 타인의 악을 기록하는 일은 언제나 거울을 마주 보는 일이다. 결국 페르시아의 이야기는 권력이 신성의 옷을 입을 때 어떤 괴물이 탄생하는지를 보여준다. 나는 눈을 감고 상상한다. 황금빛 궁전의 천장에 그려진 신들이 피로 물든 발을 감춘 채 웃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속삭인다. 과연 우리는 그들과 얼마나 다른가? 제국의 붕괴는 한순간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쌓인 두려움과 위선, 그리고 침묵이 서서히 그 기둥을 갉아먹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마지막 성문을 부수었을 때 이미 제국은 내부에서 썩고 있었다. 나는 느낀다. 역사는 외적의 칼이 아니라 안쪽의 부패로 무너진다. 그럼에도 페르시아는 오랫동안 찬란한 제국으로 기억되었다. 건축, 예술, 과학 모두 인간의 위대한 흔적이다.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 진정한 문명은 돌이나 금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으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황금도 재가 된다. 이제 묻고 싶다. 당신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침묵 속의 안락을 택했을까? 아니면 짧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반항을 택했을까? 권력의 그림자 앞에서 인간은 늘 같은 시험대에 오른다. 페르시아의 법은 신의 이름으로 인간을 묶었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속삭였다. 우리는 신의 도구가 아니라 신의 질문이다. 그 한 문장은 세기를 넘어 울린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다. 언제나 소수의 양심이 역사를 움직인다. 이제 제국은 먼지 속의 전설이 되었고 사원의 돌기둥 아래에는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뼈가 잠들어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들의 침묵은 끝나지 않았다. 박물관의 유리 너머에서조차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정말로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가? 라는 질문이 가슴을 찌른다. 오늘의 사회에도 또 다른 형태의 신전이 있고 또 다른 의식이 있다. 신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지배의 본질은 여전하다. 나는 깨닫는다. 과거를 잊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고대 페르시아의 어둠은 단순히 비극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공포가 만들어낸 구조의 해부도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신을 보지 말고 인간을 보아야 한다.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일은 결국 인간의 욕망이었다. 페르시아의 몰락 뒤에도 남은 것은 공포였다. 왕은 죽었지만 제도는 살아남았고
그 제도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했다. 나는 생각한다. 역사는 망각이라는 옷을 입고 되살아난다. 그러니 기억은 저항이다.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를 악으로 기록했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모든 제국은 누군가에게 신성이고 누군가에게 지옥이었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 배운다. 진실은 언제나 둘로 갈라진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이 죽는다. 결국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다. 인간의 존엄은 어떤 신보다 위대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눈빛을 잊지 못한다. 그 문장이 나를 붙잡는다. 페이지를 덮어도 그 눈빛은 아직 어둠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순수함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순수함은 언제나 피로 정화되어야 했다. 신의 이름 아래에서 인간의 몸은 희생양이 되었고 욕망은 제물로 포장되었다. 나는 생각한다 신앙이 아니라 공포가 질서를 지탱할 때 신은 이미 죽은 것이다. 이 잔혹한 질서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길들였다.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신을 가장한 인간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복종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곧 도덕이 되었다. 때로 도덕은 가장 오래된 감옥이다. 이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맴돈다. 후궁의 금빛 벽은 무너졌지만 그 안의 구조는 다른 이름으로 남았다. 오늘의 회사, 교단, 권력의 중심에서도 여전히 같은 냄새가 난다. 지배와 복종, 상급자의 기분에 맞춰 숨을 고르는 사람들. 역사는 공간을 바꾸었을 뿐 여전히 우리 곁에서 반복된다. 페르시아 제국은 스스로를 질서의 수호자라 불렀지만 그 질서는 인간의 자유를 희생시켜 세워진 것이었다. 억압이 오래되면 법이 되고 폭력이 오래되면 전통이 된다. 나는 깨닫는다. 그 어떤 제국도 신성의 이름으로 인간을 부정할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만약 그 시대의 시민이었다면 신전의 계단 아래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두려움인가? 경외인가? 아니면 무감각인가?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무감각은 죄인가? 혹은 생존의 기술인가? 시간이 흘러도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권력은 여전히 신의 언어를 빌리고 약자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신음한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기억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마지막 신이다. 우리가 잊지 않는 한 그들의 고통은 헛되지 않다. 고대의 폐허 위로 부는 바람을 상상해보라. 돌기둥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그 아래에서 울던 이름 없는 여인들의 그림자가 바닥에 남아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속삭인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속삭임은 역사 속에 묻힌 자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주문이 된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야말로 진정한 제국의 유산이다. 사람들은 신전을 세웠지만 신은 떠났다. 이 문장을 적으며 나는 한동안 숨을 멈췄다. 페르시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빛과 어둠, 신앙과 욕망, 자유와 공포가 한 몸처럼 얽혀 있다는 사실을 본다. 그것이 바로 역사다. 선과 악의 경계가 아닌 선택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나는 눈을 감고 마지막 장면을 그린다. 붉은 모래 위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바람에 휘날리는 비단의 잔해, 그리고 사라진 제국의 이름들. 우리는 신을 두려워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인간 자신이다. 이 문장이 오늘의 나를 잠 못 들게 한다. 페르시아의 몰락 이후에도 인간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새로운 제국들이 일어나고 또 다른 신의 이름이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다. 신앙의 탈을 쓴 지배, 순종으로 위장된 공포. 나는 묻는다. 도대체 인간은 언제쯤 신을 빌려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게 될까? 폐허가 된 신전 위에 새 왕국이 세워졌고 돌에 새겨진 글자들은 서서히 지워졌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여전히 피비린내가 남아 있었다. 학자들은 그것을 역사의 향기라 불렀지만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은 기억의 냄새였다. 시간은 흐르고 유적은 관광지가 되었지만 그 돌 사이에는 여전히 눈물의 염분이 스며 있었다. 나는 발 아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모래는 단지 흙이 아니다. 누군가의 목숨이었던 시간이다. 역사는 결코 박제된 과거가 아니다. 지금도 숨쉬는 고백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만약 신의 뜻이라며 이런 관습이 강요된다면 당신은 거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무서워서 고개를 숙일까?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침묵 역시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은 입으로는 정의를 외쳤지만 그들의 정의는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는 방패였다. 신의 언어로 사람을 묻고 신의 뜻으로 고통을 꾸몄다. 나는 깨달았다. 진짜 악은 피가 아니라 위선의 미소다. 학문과 예술의 이름으로 치장된 제국의 아름다움 속에도 나는 언제나 균열을 본다. 그 틈새에서 들리는 것은 환호가 아니라 속삭임, 기도, 울음, 돌은 남지만 목소리는 사라진다. 이 문장이 마음을 파고든다. 한때 황제의 연회가 열리던 그 장소에서 지금은 바람만이 잔잔히 흐른다. 그러나 그 바람조차 말한다. 나는 그들의 비명을 기억한다. 나는 귀를 기울이며 생각한다. 어쩌면 기억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정의일지 모른다. 페르시아의 비극을 마주하며 나는 깨닫는다. 권력은 언제나 누군가의 몸 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그 몸이 사라질 때마다 또 다른 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 아니라 희생자의 그림자다. 그림자 속에 남은 이름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침묵을 끝내기 위함이다. 나는 확신한다. 이야기를 다시 쓰는 일.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신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 나는 페이지를 덮으며 느낀다. 공포는 지나가지만 침묵은 남는다. 권력은 언제나 희생을 먹고 자란다. 이 말이 귓가에 울린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우리는 그 고통을 기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억은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그 고통을 잊을 때 새로운 피라미드가 또 세워질 것이다. 다만 이번엔 돌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나는 깨닫는다. 망각은 언제나 권력의 동맹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그건 오래된 이야기야. 하지만 오래된 이야기일수록 오래된 죄를 품고 있다. 나는 생각한다. 시간은 상처를 덮지 않는다. 다만 그 위에 모래를 쌓을 뿐이다. 그리고 그 모래 아래에는 여전히 목소리가 숨쉬고 있다. 고대의 여인들이 남긴 것은 금도 보석도 아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개념 자체다. 그 존엄은 피로 쓰였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밑돌이 되었다. 네가 숨쉬는 이 공기 속에도 그들의 이름이 녹아 있다면 이 질문이 나를 멈춰 세운다. 이야기를 들은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마주한다. 그저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증언자로 설 것인가? 역사는 침묵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 다시 쓰인다.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한다.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고. 페르시아의 폐허 위를 걷는 나는 느낀다.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며 속삭인다. 우리를 잊지 마라.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마라. 그 목소리는 신의 음성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이었다. 나는 그 바람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는다. 빛은 언제나 어둠 위에 비친다. 그러나 그 어둠이 있었기에 빛은 존재할 수 있다. 페르시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과거의 잿더미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답한다. 공포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었다. 그들의 고통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진실을 찾으려는 여정의 첫 장. 나는 확신한다. 그들의 침묵은 결국 우리의 언어가 되었고 그들의 눈물은 기록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멸망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다. 이제 나는 마지막 장면을 그린다. 사막의 황혼, 붉은 모래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수천 년 전 그 여인이 걸었던 길 위에 이제 우리가 서 있다. 바람은 여전히 모래를 실어 나르고 그 속엔 이름 없는 자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를 잊지 마라.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마라.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다. 그것은 행동이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역사는 다시 숨을 쉰다. 침묵은 끝나고 새로운 기록이 시작된다. 이것이 내가 이 이야기를 만든 이유다. 고통이 사라진 자리를 진실로 채우기 위해 나는 카메라를 내리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수천 년의 침묵 뒤에 들리는 첫 목소리, 그것은 신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였다. 부서진 뼈, 굳은 손, 굽은 무릎의 언어. 그리고 나는 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이유다.